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주상복합 아파트의 외벽 붕괴 사고 속보로 시작합니다.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오늘 낮부터 시작됐습니다. 건물 진단 결과 구조대가 직접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건데요. 현장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자, 날이 어두워졌는데 수색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현재는 해가 지고 너무 어두워지면서 수색 작업이 다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젯밤 중단됐던 수색 작업은 오늘 낮부터 다시 진행됐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드론 등을 이용한 안전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지하에서 꼭대기까지 내부에 구조대가 들어가 직접 수색 작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전 11시 50분부터 수색견 6마리와 인력이 들어가 38층까지 내부 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건물 내부 26층부터 28층까지 구역에서 일부 구조견들이 약한 특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자들이 발견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일기도 했지만 건물 내부에 대형 콘크리트 잔해와 장애물이 너무 많은 데다 붕괴 지점이 벼랑처럼 위험한 상태여서 구조대원이 근처에 접근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여서 소방당국은 초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잔해를 조금씩 드러내는 방법으로 수색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제 공사용 타워 크레인이 무너진 건물 옆에 이제 위태롭게 서 있는데 아파트 바로 앞이 이게 버스 터미널이란 말이죠. 뭔가 대책이 있어야겠어요. 네, 현재 건물에 연결된 타워 크레인은 건물과 크레인을 고정하는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워 크레인이 건물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높이가 무려 145m에 달하는 이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붕괴돼 2차 사고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에 타워 크레인 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진행된 안전 진단에서는 크레인을 해체하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 전북 군산에서 초대형 타워 크레인이 이곳으로 이송될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해체 작업은 오늘 16일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실종자의 가족은 애가 타는 마음으로 어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둘째 날에 해가 졌지만 생존 상태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없다 보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애타는 가족을 한신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온 붕괴 현장. 영하 5.6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 그리고 세찬 눈바람 속에 고대하던 수색 작업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빨리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달라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기자들만 깔리고.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밤사이 중단됐던 수색. 동이 트자마자 재개되길 기다렸지만 기다려라, 소관이 아니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오자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희가 우선 담당도 없고 저희한테 뭘 안내해주는 그런 것도 없고 저희가 지금 패싱 당해야 돼요. 실종된 작업자는 6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4명. 저 안에 있을 아버지 혹은 남편에게 애타게 휴대전화를 눌러보지만 응답 없는 전화기를 붙들고 발만 동동 구릅니다. 생존의 골든타임은 가뭇없이 지나가고 기다림에 지친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은 이내 울분으로 바뀝니다. 내 가족이라면 이렇게 안 놔둬요. 12시간만 있어보라고요. 8시간만 있어보라고. 가만히 저기 가서 영하 6도 7도 되는데 가만히 놔둬도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목숨이 있었으면 얼마나 공포가 저기에 있었건지. 당국이 마련해준 임시 거처도 마다한 채 사고 현장을 지키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신라 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붕괴된 건물을 보면 대체 아파트를 어떻게 지었길래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목격자들은 전쟁이나 지진을 연상할 정도로 공포스러웠다고 증언합니다. MBC가 입수한 화면과 증언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붕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아파트 콘크리트 구조물이 마치 흙더미가 바스러지듯 아래로 쏟아집니다. 어메, 어떡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잔해물이 고압 전선을 끊어 붉은 불꽃이 튀어오르고 도심은 삽시간에 희뿌연 먼지로 뒤덮입니다. 싹 쏟아져 버려 있는 거야. 그래갖고 침대가 이라고 이상 흔들었어. 지진 난 줄 알았지.
높이 39층의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는 작업자들이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붙는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건물 23층부터 38층까지 외벽과 바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의 여파로 주변 아파트와 상가 20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뭐지 쿵 하고 소리가 나. 이제 불이 다 가본 거야. 텔레비가 꺼져버리고 가스도 가버리고 다 가버리고 밖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 막 뛰어내려. 공사장 바로 옆을 지나던 운전자는 지나온 직후 잔해가 쏟아져 간신히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 주민들은 이번 사고 이전에도 벽돌이나 잔해물이 떨어지는 등 위험한 순간이 반복됐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벽돌이라도 그런 거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한 번씩 이렇게 떨어지는 적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의 국내 시공사 순위는 9위. 대형 건설사의 공사 현장이었지만 감리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는 지적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이나 안전점검이나 구조 감리를 하면서 이것을 매우 정말 눈을 부릅뜨고 확인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등하시한 거죠.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에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터진 대형 사고. 예견된 인재를 막지 못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보통 겨울에는 춥고 해도 짧아서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다 굳지도 않은 데에다 콘크리트를 다시 붓다가 버텨내지 못하고 붕괴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결국 부실 공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다연 기자입니다. 콘크리트와 한데 뭉쳐 있어야 할 철근들이 앙상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9층 최상부층에서 발생한 충격에 16개 층에 걸친 천장의 상판과 외벽이 차례로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발코니나 거실들이 전부 다 통으로 내려앉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슬래브 자체가 견디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딱딱하게 굳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특수 재료를 쓴다고 해도 양생, 즉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을 수 있도록 2주에서 3주가량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38층 이하에서 슬랩으로 불리는 천장 상판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위층에 다시 콘크리트를 붓는 타설 작업을 하다 보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주에서 3주 정도를 견뎌줘야 되는데 아마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주일 만에 한 층을 올렸을 수도 있어요. 즉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사를 서둘렀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실제로 이와 관련된 증언도 나왔습니다. 일이 너무 촉박하니까 일을 너무 심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일요일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눈도 오고 날씨도 춥고 하는데 또 건물 최상단에는 콘크리트를 굳게 하는 데 쓰는 보양 천막을 씌운 거푸집이 있었는데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하중이 높아지고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너무 타이트한 공기 속에서 그 입주 잔자를 맞추려고 보니까 안전수칙이나 품질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중에 이런 사고가 난 걸로 보여져요. 국토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 등을 위해 중앙건설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달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7개월 전 철거하던 건물이 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참사도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는데요. 광주시는 이 회사가 광주에서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의 재건축 건물이 도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정류장에 멈춰선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시공을 맡은 HDC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은 광주에 직접 내려와 머리를 숙이며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했습니다.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다짐은 불과 7개월 만에 공연불이 됐습니다. 유병규 대표이사를 비롯한 본사 임직원들은 오늘 광주를 찾아 또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또 책임을 통감한다며 실종자 수색과 구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도 받지 않은 채 미리 준비해온 원고 한 장만 읽고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화정동 아파트 붕괴 현장을 찾은 학동 참사 유가족들은 돈만 생각하는 대기업의 야욕이 또다시 대형 사고를 야기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게 뭐 공사입니까?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지 안전이나 그런 개념은 전혀 없잖아요.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주요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지시했고 대검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고 역시 전형적인 인재라며 현대산업개발이 피해보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피해갈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사 돈 2,200억 원을 횡령했다 구속된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의 여동생 집에서 사라졌던 금괴 100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이 재무팀장이 회사 돈으로 산 금괴 800여 개를 모두 압수했고 2,200억 원의 사용처도 확인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상가 건물. 오스템 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 씨의 여동생 소유 건물입니다. 경찰은 오늘 이 건물 빈집에서 금괴 100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전날 아버지가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씨가 보관 장소를 털어놓은 겁니다. 이로써 경찰은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산 1kg짜리 금괴 855개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 씨가 숨어있던 건물에서 400여 개, 숨진 아버지 집에서 250여 개, 여동생 건물에서 100개, 나머지 4개는 금거래소에 보관 중입니다. 금괴 절반을 회사에 넘겼다는 당초 주장과 달리 금괴 전부를 가족들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횡령한 돈 2,200억 원 사용처도 대부분 확인됐습니다. 금괴 구입비로 681억 원,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에 80억 원, 빚 갚는 데 30억 원을 썼습니다. 주식 계좌에 252억 원이 남아 있었고 335억 원은 회사 계좌에 돌려놨습니다. 대부분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난해 3월부터 42개 주식 종목에 투자했다 날린 761억 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씨는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영영 가족을 못 볼 것 같아서라고 말했고 계좌 이체에 한계가 있어 금괴를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거액을 횡령한 과정을 밝히기 위해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윗선 개입 의혹이나 공범 여부에 대해서 파악된 거 있으세요? 경찰은 잔고증명서와 입출금 내역, 사내 메신저 기록과 CCTV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부 회사 직원들이 이 씨의 지시를 받고 PDF 편집 프로그램으로 회사 잔고증명서 잔액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직원은 모두 5명. 경찰은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을 사유화한 총수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 이상직 의원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 자신은 전문 경영인에게 그룹의 경영을 맡겨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검찰의 짜맞추기식 기소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회사 경영 과정에 정상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같은데요. 재판 과정에 충분히 소명하고.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의원이 배임 횡령 등으로 회사에 7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 주를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으로 팔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딸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포르쉐 차량의 렌트비는 물론 아들의 골프 레슨비 등도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사용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을 사유화한 이 의원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보고를 받으며 범행을 주도했다며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던 이 의원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법원에 들어간 이 의원이 그대로 법정 구속되면서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네, 다소 양형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스타항공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해고된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그 한을 풀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배지 신탁하지도 제때 처분하지도 않아 최근 국회 윤리기구로부터 제명 압박까지 받으며 정치적 사면 초과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이미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앞으로 2주 뒤엔 2심 선고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미사일 발사가 최종 시험 발사였다고 강조하면서 현장을 참관했던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부부장의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손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다란 불기둥을 내뿜으며 검은 연기와 함께 이동식 발사 차량 위로 솟아오르는 미사일.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사진입니다. 북한은 발사 후 600km 지점에서 활공 비행체가 분리된 뒤 재도약해 240km 거리를 요격 미사일을 피해 선회 기동하며 날아가 1000km 거리의 표적을 맞췄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미사일 시험은 최종 시험 발사라며 개발에 성공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 부문에서 대성공을 이룩한 작년 9월과 지난 5일 발사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엔 발사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현장에 나타난 건 661일, 거의 2년 만입니다. 사드 기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지를 완전히 우회해서 최소한 괌이나 알래스카 정도는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북한의 미사일 시험 직후 미국 서해안 공항엔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으로 일부 항공기의 운항 제한 조치가 15분 동안 내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 was a 15-minute ground stop, and they did it out of an abundance of caution. And 북한이 국방력 발전 5대 과업 중 최우선이라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도화나 핵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 추가 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도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내일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가 이제 모레부터 바로 환자들에게 처방될 예정입니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65살 이상의 고령자들, 그리고 면역 저하자들에게 먼저 투약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신정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박스로비드가 내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물량은 1차로 2만 1,000명분이 들어오고 당장 모레부터 환자에게 처방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14일부터 투약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1,000명 이상이 투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약 대상은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큰 유증상자로 65세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 중 재택 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들입니다. 면역 저하자는 자가면역 질환자나 장기 이식자, HIV 감염자 등입니다. 재택 치료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지자체나 담당 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습니다. 동거 가족도 외출 허가를 받고 약국을 방문해 약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약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번 닷새간 한 번에 3알씩 모두 30알을 복용합니다. 알약을 씹거나 부수지 말고 그대로 삼켜서 먹어야 하고 투약 도중 증상이 좋아져도 남은 약을 끝까지 복용해야 합니다. 남은 약을 팔거나 가족에게 제공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대상자들에게 투약됐을 때 중증 내지는 입원 내지는 사망의 위험을 88% 줄여주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하지만 부정맥과 고지혈증 등에 쓰이는 28개 약물은 박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박스로비드가 기존에 투여하고 있던 약물의
어떤 방광기를 늦춰서 약물의 어떤 독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임신부나 임신 예정자는 복용 전 반드시 의료진의 상담을 받아야 하고 알레르기나 간, 신장 질환자도 사전에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60만 원이 넘는 팍스로비드의 약값은 정부가 전액 부담합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대유행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고 이 고비를 넘기는 데 2달이 채 걸리지 않을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파 속도는 빠르지만 폐렴 유발도 적었고 중증 화율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폐렴 위험과 중증 화율은 낮고 확산 속도는 현저히 빠르다는 겁니다.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40명을 관찰한 결과 절반 정도는 무증상이고 15%만 약한 폐렴을 보이는 등 델타 변이에 비해 폐렴 유발이 적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종합하면 오미크론의 독성이 델타보다 약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 보니 지금 추세면 설 연휴 이전에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돼 확진자 수가 2, 3일에 2배씩 증가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확산이 일어나도 중증 화율이 낮다 보니 지금과 같은 비상 대응 체제는 머지않아 끝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이번 팬데믹에서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고비를 넘는 데는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앙임상위원회는 오미크론 고비를 넘으려면 백신 3차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접종만 했을 경우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항체는 6개월 뒤면 거의 없어졌지만 3차 접종 뒤엔 100배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가 장기화됐지만 전체 합병증 발생률은 19.1%로 독감 전체 합병증의 28.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0.91%인 코로나 치명률을 독감 수준인 0.1%로 크게 낮출 수 있다면 독감처럼 유증상자 위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 치료도 기존 의료체계에 편입시키고 방역 지침을 상황에 따라 좀 더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2만 명까지 늘어날 경우 집에서 재택 치료를 하는 환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전국의 외래 진료센터를 확대하고 동네 의원들까지 재택 치료자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종합병원 공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외래진료센터.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중인 40대 환자가 직접 차를 몰고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기침과 가래가 멈추지 않는 증상이 자칫 폐렴으로 진행되지 않을지 확인하기 위해 의료진이 대면 진료를 요청한 겁니다. 엑스레이를 찍은 뒤 곧바로 음압병실에서 환자와 의사의 대면 진료가 시작됩니다. 환자 파악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환자분들을 이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필요한데 이제 이러한 단계 외래 진료센터 운영함으로써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하루 최대 8명의 환자를 볼 수 있고 혈액 검사와 심전도 확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항체 치료제를 주사해 상태를 안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전국의 38곳인 이런 외래 진료센터를 7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해외 유입 환자가 38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데다 다음 달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코로나19 외래 진료 체계를 만드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택 환자 치료에 동네 의원도 참여하고 신속 항원 검사를 병의원에서도 시행하는 등 새로운 방역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중심의 안정적 의료 대응 체계 운영에는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노바백스사의 코로나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개발된 노바백스 백신의 예방 효과는 90% 내외로 다음 달 중순부터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1차 접종에 사용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과로 자살, 현대차 디자이너 이찬희 씨의 죽음을 다룬 어제 MBC 보도 이후 그의 고통에 공감한다, 나도 그런 선택을 고민했다는 시청자의 반응과 제보가 안타깝게도 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이 또 있습니다.
첫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삼겠다고 좋아하던 아들이 입사 2년 만에 스스로 생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아버지가 뒤늦게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렌즈를 납품하는 코스닥 상장사. 최근에는 테슬라 자율주행 렌즈도 납품하게 된 잘 나가는 중견기업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대전공장 기술관리직 서승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입사 2년 차 31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죄책감 속에 아들을 산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들의 직장 동료에게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상하게 있었던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거의 1년을 사람을 몰아갔어요. 제 멘탈이 강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오래 버텼어요. 대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대학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받고 취업한 아들. 하지만 회사는 기대와 많이 달랐습니다. 입사 1년 3개월 만인 2020년 4월. 바로 위 선배가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 가로로 쓰러졌습니다. 선배는 그 길로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게 된 이유가 하루의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이죠. 승우한테도 그냥 그만둬라. 여기 아니면 일할 데 없냐. 제가 그렇게 좀 설득을 했었는데 승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조금 더 해보겠다. 선배 일까지 2인분을 떠맡은 아들. 거의 매일 야근했다고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업무 이상의 것들을 시켜서 그거를 이행을 하려고 막 이거 안 먹으려고 악사같이 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었거든요. 승우 씨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뒤늦게 찾아낸 그의 정신과 상담 기록. 임원에게 욕먹고 얼굴만 봐도 불안하고 눈물 나고 회의 시간 버럭. 항시 불안에 떨고 있어요. 거기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를 하니까 집에 와서도 응답을 하고 있어요. 이 긴장 속에서 계속 사는 거죠, 한마디로. 아들이 죽고 나서야 왜 마지막에 그렇게 무너졌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현장으로 내려가라고 했다는 마지막으로 무너졌던 상황인 걸로 알거든요. 보직을 바꾼다는 부분에서 보직이 아니에요. 관리자에서 시급직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전화기에서 찾아낸 직장 상사와의 통화 녹음. 임마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야. 갈 때까지 갔다는 게 뭔 얘기하는 건지 알지? 네. 뒤가 없다고. 그래서 멘탈 진짜 약해.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돼. 네. 울지 말고. 뭐 울긴 뭐 울어. 이 통화 다음 날 아들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친다니까. 못 다니겠어야 되는데 안 다니겠어야 되는데 그 뭐 좋은 회사라고. 회사 측은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유족은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내 가족의 죽음이 과로 자살임을 증명할 책임이 오롯이 유족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사는 감추는 걸 넘어서 주군이의 예민한 성격 탓으로 돌리는 물타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입니다. 아들의 장례식장. 아버지는 회사가 고마웠습니다. 관리부 이사가 내려와서 나를 24시간 전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생각해서 그래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화장을 해야 되는데 2 친구가 왔어요. 아침에 새벽에. 왜 그렇게 일찍 왔느냐. 사람 눈에 안 띄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일찍 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관리부 직원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논점에 말이 흐려지더라고요.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건 회사 몰래 도움을 준 아들의 동료들, 그리고 아들의 스마트폰에 남은 흔적 덕분이었습니다. 과로 자살. 유족들은 슬퍼할 시간도 없습니다. 왜 죽었는지 입증할 책임은 남은 가족들에게 있지만 필요한 모든 자료는 회사가 쥐고 감춥니다. 2014년 신차 개발에 투입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대차 남양연구소 책임연구원. 그는 마지막 출근하던 날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릴 것 같다.
우리 센터장은 누구 하나 잘못되어야 상황이 심각한 것을 느낄 사람이다. 하지만 당시 회사는 입막음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그의 동료는 MBC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회사는 계속 개인의 문제로 돌리려고 했다. 멘탈이 약하다는 말도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장례식장에서 보직자들이 팀원들에게 입조심을 수차례 시켰다. 노동조합원들을 1대1로 만나서 제보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빌었다고 전했습니다. 디자인센터 고 이찬희 씨의 죽음도 현대차는 쉬쉬하며 개인 문제로 돌렸습니다. 현대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보낸 답변서에서 이찬희 씨가 열정 있고 자존심 강한 스타일이었으나 주변 동료들에 비해 예민한 성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런 회사와 싸워야 합니다. 상사로부터 정말 모멸감을 느꼈던 내용을 다시 다 정리하고 찾아가서 동료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또 트라우마를 남기더라고요. 정보가 회사에 다 있는데 안 주면 그만이거든요. 법적으로 그런 걸 뭐 받아낼 수 있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어제 MBC 보도 이후 현대차 남양연구소 직원들을 포함한 많은 직장인들이 추모의 글과 제보들을 보내왔습니다. 현대차 노동조합 남양연구소 대의원들은 사측을 규탄하고 고인에 대한 회사 차원의 예우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두고 대선 전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발이라면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론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역 대장 2명을 선대위 안보인사로 영입하는 행사를 마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예고에 없는 긴급 회견을 열고 최근 북한에 잇단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일 뿐 아니라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발사돼 결과적으로 대선 전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의 총풍 사건, 북풍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반도 긴장과 안보 불안을 조장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 안보 포퓰리즘만 고조되고 있다며 화살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 돌렸습니다. 전날 윤 후보가 선제 타격론을 언급한 데 대해 선제 타격론은 대량 살상 무기나 핵 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쓰는 군사 전략이라며 이게 아닌 무기 시험체 발사를 두고 정치인이 함부로 얘기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만약 알고도 말했다면 무책임한 정략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을 깊이 우려하면서 지금이라도 선제 타격 발언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선제 타격론 발언 논란과 관련해 윤 후보는 북한 미사일 공격을 선제 타격하는 등 삼축 체계를 말씀드린 것이란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산업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메타버스 등 10대 미래 산업을 육성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를 향해서 전진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이 단기간 가능하겠냐는 지적엔 임기 내 달성이 아니라 그 목표를 실현할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젊은 남성층을 겨냥해 온라인 게이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한 매체 측과 7시간 넘게 통화한 녹음 파일이 공개될 거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강력 반발하면서 법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선대위 메시지로 젊은 남성들의 반발을 샀던 윤석열 후보. 오늘은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게이머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됩니다. e스포츠는 질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포츠입니다.
지난해 게이머들의 집단 항의를 불러온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정보 공개를 약속했고 게임 관련 소액 사기 사건 전담 기구와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게임에 이어 다음은 가상화폐다.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몰아치겠다며 2030 남성들의 표심 잡기에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를 지낸 경기도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윤 후보는 대장동 이슈를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는 비리와 부패의 투전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행한 부정부패의 실체를 반드시 파헤쳐야 됩니다. 원내 지도부도 대장동 철저 수사를 촉구하며 대검찰청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한 인터넷 매체 측과 7시간 넘게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대본부는 일단 김건희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전화 통화는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라고 주장하며 몰래 녹음한 내용이 방송되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김 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인터넷 매체 관계자부터 공직선거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병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 과정에 외부 개입은 없어 보인다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내일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입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54살 이병철 씨가 자신이 머물던 3층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이 지난 8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모텔 직원이 숨진 이 씨를 발견한 겁니다. 뜯어버리고 움직임이 없어. 막 발로 막 뜯어버리고. 그래도 없어. 지구대가 바로 왔어.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석 달째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이었고 유서는 없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숨진 이 씨가 생활고나 지병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비관자설 이런 뉘앙스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짜 뉴스고요. 유족들도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숨진 이 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시민단체에 처음 제보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이 후보를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변호사 수임 내역을 관리하는 법조윤리협의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씨를 불러 한 차례 참고인 조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이 후보와 검찰의 불법적 만행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계속해서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숨진 이 씨는 이 후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한 사람의 죽음을 여당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대선 알고 보니 순서입니다. 오늘은 후보들이 다짐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데요. 보도에 조명아 기자입니다. 오피스텔에서 연인에게 장시간 폭행당한 끝에 숨진 26살 고 황예진 씨. 사회적 공분위인 사건이었지만 가해자 이모 씨는 우발적 폭행이었음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제가 아이한테 분명 억울함이 없게끔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황 씨 유가족과 비공개로 면담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황해진 법이란 이름의 데이트 폭력 처벌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던 겁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가볍게 여긴 채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한 결과입니다. 데이트 폭력 처벌법을 속히 제정하겠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의 경우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바꾸고 특히 아동 청소년 성폭력은 아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디지털 군 성폭력도 지금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황해진 씨 가해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날 성폭력 처벌 강화란 7글자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 후보는 무고죄 처벌 강화도 함께 적었는데 성폭력 처벌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해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한 법 집행을 약속드립니다. 청년층의 관점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성범죄. 윤 후보는 성범죄 흉악범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와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성폭력으로 간주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약속했는데 다만 안 후보는 최근 다양한 목소리를 더 들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2030 세대들은 성폭력 엄벌 기조에는 동의하면서도 무고죄 강화를 두고는 찬반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억울한 분들도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잘 조절해 나가는 게. 비동의 강간죄를 두고도 여성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의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인천공항 보안구역 한 구석엔 송환 대기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국내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머무는 곳인데요. 외국인들의 난동과 폭행에도 제압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관리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이걸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극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용역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정작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실직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남성이 한국인 직원의 뺨을 강하게 후려치고 목덜미를 움켜잡습니다. 다른 외국인까지 합세해 윽박지릅니다. 때리는 외국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 입국이 거부된 사람들. 맞는 사람은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직원입니다. 이분이 원래 밥을 안 주는 항공사를 타고 온 거부자예요. 이 사람이 빵을 채가면은 다른 승객이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걸 제지하니까는 합격한 거죠. 인천공항 입국층과 출국층 사이 2층 한 구석 470제곱미터, 140평 남짓의 송환대기실. 한 해 7만 명이 입국 거절되다 보니 앉을 자리도 없을 만큼 북적였습니다. 송환대기실 업무는 인천공항에서 손꼽히는 극한 직업. 직원 42명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난동을 제압할 법적인 권한이 없어 맞아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승객들을 우습게 합니다. 저희 지시 따르지도 않고 머리채를 잡히고 그렇게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고요. 그러던 재작년 모든 게 급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이곳 출입국장을 오가는 여행객들의 흐름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입국이 불허된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보호하던 송환 대기실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겼습니다. 한때 쓸 자리가 부족했던 현황판엔 송환 대기자가 단 한 명입니다. 용역업체의 원청인 항공사들이 인건비를 줄이면서 노동자들은 절반씩 돌아가며 기약 없는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공사장 일용직, 물류센터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2년을 버텼습니다. 또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좋아서 정도 들고 해가지고요.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재작년 말 국회의원들이 다녀간 뒤 이듬해 법이 바뀌면서 잠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용역업체가 관리하던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직원들을 법무부 소속 공무직으로 뽑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공무직 선발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딱 15명뿐. 코로나19로 입국 불허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42명 중에 27명이 오는 8월 일터를 아예 떠나야 합니다. 법의 취지는 근로를 더 안정화시켜주는 것이었는데 근로자들을 사실상 해고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법무부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기약은 없습니다. 갑자기 승객이 늘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눈물 날 것 같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은데 정든 곳을 떠난다는 게.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SK에너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정전에 대비해서 설치한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배터리에 열기를 식히는 데 시간이 걸려서 화재가 발생한 지 8시간이 지나서야 불길을 완전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공장을 집어삼킬 듯 맹렬히 타오릅니다.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꺼먼 연기는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불은 3층 규모인 스팀 생산시설의 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건물 1층과 2층에는 정전에 대비해 비상전원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가 설치돼 있습니다.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은 잡았습니다. ESS 같은 경우에는 냉각을 위해서 주수를 하면은 화학 반응이라든지 폭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불이 난 ESS는 50메가와트급으로 국내 전기차 860대 분량의 배터리를 합친 것과 비슷합니다. ESS는 마치 전기차처럼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리면 폭발 위험성이 높아 소방관들이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ESS 배터리에 열기가 식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8시간이 지난 오후 3시쯤에야 완전히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화재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이라든지 화재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상당히 불안한 거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ESS 등을 합동 감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을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겨울철에 작업을 하면서 건설 현장에서의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지자체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주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형 건설 장비가 옆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쓰러집니다. 땅에 철제 파일을 박는 45m짜리 항타기가 덮친 조립식 상가 건물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고압선은 힘없이 끊어졌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 6대가 부서진 건 물론 상가 안에 있던 직원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뭐가 쾅 하면서 정전이 그러니까 다다다닥 하면서 나갔어요, 전기가. 그래서 지진 났는 줄 알고 다 뛰어나가서 보니까 무너져 있었고 그럼 완전 아수라장이었죠, 뭐. 경주와 광주 등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구에서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상과 영하를 오가면서 물기가 얼었다가 녹는 현상이 반복돼 집안이나 콘크리트 모두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장비를 사용하는데 위험성이 커집니다. 거푸집이나 공사를 위한 임시 구조물 역시 강풍이나 폭설, 얼음에 취약해 붕괴와 미끄럼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과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바탕으로 대형 공사 현장 소장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공사 중인 10,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설 현장은 175곳입니다. 대구시는 크레인 같은 건설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는지 임시로 세운 울타리나 낙하물 방지망 설치와 관리 등 공사장 전반에 걸친 안전 점검을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모두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미국에서 헬리콥터가 불시착해서 2동강이 났는데 탑승자 전원이 모두 큰 부상 없이 구조됐습니다. 태어난 지 2달 된 갓난 아기를 태우고 어린이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드렉슬힐 주택가. 교회 건물 바로 옆에 의료용 헬리콥터가 꼬리 부분이 부러진 채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주택가 한복판에서 불시착한 겁니다. 헬기는 낮 12시쯤 펜실베이니아 프랭클린 카운티의 한 병원을 출발해 필라델피아 어린이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헬기에는 생후 2개월 된 여자아이와 간호사 등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 시작 45분 만에 기체 이상이 발생했고 조종사는 저공 비행으로 비상 착륙 장소를 찾았지만 여의치 않자 결국 주택가 도로 교차로에 불시착했습니다. My wife looks up, we realize it was terribly wrong. See the tail of it kind of like swinging like this. 불시착 과정에서 헬기는 도로를 가로지르며 미끄러져 인근 교회 건물 앞 덤불에 충돌하며 멈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깃줄도 주택가 건물도 모두 피했습니다. It's crazy to see how almost perfect of a landing it is. You know, no wires are hit, no buildings hit, and everybody's all right. 헬기는 2동강이 났지만 조종사를 포함해 헬기 승객 4명도 모두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I absolutely can't wait to meet this gentleman, shake his hand for getting this plane down the helicopter the way he did. 미 항공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베이징 겨울 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중국에서 혹시라도 해외 선수단이 탄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구조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접촉으로 코로나가 유입되는 걸 막겠다면서 이런 극단적인 방역 정책을 내놓은 건데요.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서우드 국제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도로에 올림픽 차량 전용 차선이 생겼습니다. 선수단과 베이징 시민의 접촉을 막기 위한 이른바 폐쇄 루프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접근하지 말라는 지침이 발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담팀이 갈 때까지 구조도 하지 말란 겁니다. 要保持距离，也不要去围观，这对大家都会有相关的一些帮助。 1분 1초가 위급한 교통사고 상황에도 접근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베이징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방역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극단적 방역 정책이 무색하게 코로나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나온 허난성 안양시는 11일 확진자가 65명으로 급증하자 도시 전체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봉쇄 중인 시안과 위저우를 더하면 2천만 명이 외출이 금지된 채 집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텐진도 모든 관공서와 기업에 휴무를 지시하고 1,500만 명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2차 코로나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天津全市机关和企事业单位于今天12号下午放假半天。 중국 동북 지역 다롄에서도 텐진을 방문한 주민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 간 전파가 이어지자 베이징과 상하이 등 인구가 3억 명에 달하는 7개 지역이 최대 명절인 춘제 기간 이동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 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를 강조하다가 한 말인데 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분열시키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야권의 정권교체 구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이 후보와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후보가 당내 기반이 없는 행정가 출신이자 현 정부 주요 정책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내세워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이를 부각시킨 겁니다. 그런데 송 대표는 어제도 이 점을 말하다가 이 후보가 현 정부에서 탄압받았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에요. 예. 아시죠? 예. 거의 기소돼서 죽을 뻔했잖아요. 예. 장관을 했습니까? 국회의원을 했습니까? 예. 이 후보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까지 갔다는 건데 이번 발언은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인 윤영찬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아연 실색이라 적었고 김종민 의원도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발언이라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당내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는 송 대표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비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약간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 대표 측은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 나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는데 설명이 섬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른바 소확행 공약을 연이어 내놓는 데 이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최근 이른바 심쿵, 쇼츠 공약으로 생활 밀착형 정책 경쟁에 나섰죠. 이번엔 타투 합법화, 그리고 체육시설 소득 공제가 맞붙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타투 합법화를 4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타투 시술을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의료적 목적이 없는 타투까지 의료법으로 제한해 되레 불법만 양산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타투 합법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 차원의 위생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타투 합법화 촉구 퍼포먼스를 벌였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각종 위생 시설을 갖춘 타투업자들에게 면허를 발급해 합법적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불법 딱지가 붙었던 타투업자들도 반색하고 나섰습니다. 30년 동안 법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이제서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다들 굉장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건강을 위한 실내 체육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윤 후보는 짧은 영상으로 소개하는 6번째 쇼츠 공약을 통해 헬스장과 필라테스 같은 실내 체육 시설 이용료에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던 업계 종사자들도 손님이 늘면 매출도 늘 걸로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운동을 하려는 목적이 생기고 잘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이나 운영시설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특정 연령이나 직업층 등을 겨냥한 이런 생활 밀착형 정책 공약들이 호응을 얻으면서 이번 대선 여야 후보들은 작지만 효과적인 공약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남자 피겨 싱글의 차준환 선수가 2번째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배우의 꿈을 키우기 위해 시작했던 피겨인데 이젠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남자 피겨의 새로운 역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압도적인 실력으로 2회 연속 올림픽 진출을 확정지은 차준환. 22살 차준환의 시작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어린 시절 각종 드라마와 광고에 출연하며 배우의 꿈을 키웠습니다. 엄마 이 글자가 뭐야? 아, 그거 정이야. 그게 뭔데? 피겨에 입문한 이유도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이 많은 배역들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스케이팅도 접하게 되었는데 그냥 그때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유로운 느낌이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노래 실력을 뽐내기도 했고 틈틈이 다양한 장르의 춤도 배우면서 넘치는 끼를 보여주고 있는 차준환. 여기 지금 왔나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젠 평창에서의 잊지 못할 경험을 되새기며 올림픽 무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라는 경기가 또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줬고 제가 하는 이 스포츠에 대한 그런 사랑과 열정이 더욱 넘쳐나게 되었던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끊임없는 훈련 속에서도 팬들을 위한 세리머니도 고민 중이라는 차준환. 갑자기 앞에서 이러면은 예 어떻게 하는 거죠? 아직 잘 몰라 나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베이징에서는 순위를 떠나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쏟아붓겠다는 각오입니다. 마음가짐은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항상 딱 올곧게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또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탁구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실업팀 형들을 연일 격파하며 파란을 일으킨 중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상은의 뒤를 이어 국가대표에 도전하는 오준성 선수를 박주린 기자가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7년 탁구 최강자를 가리는 종합선수권에서 고등학생과 실업선수를 누르고 파란을 일으켰던 오준성.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오상은의 아들이라 더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빠가 올림픽 나가서 중국 선수한테 밀려서 금메달 못 땄으니까 제가 올림픽 나가서 중국 선수 이기고 금메달 딸 거예요. 5년 사이 키도 실력도 훌쩍 커버린 오준성은 중학교 졸업반인 올해 또 한 번 일을 냈습니다. 내로라 하는 실업선수들을 차례로 돌려세우며 중학생으론 유일하게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행여 아들에게 해가 될까 맘 놓고 응원도 하지 못한 아버지. 끝난 거 아니면서 마지막까지 배운다 생각하고. 임종훈, 조대성 등 국내 톱랭커들과 풀세트 접전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한 끗 차이로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다음으로 미루게 된 아들. 좀 잘 치는 형들이랑 했는데 비등비등하게 가보고 하니까 자신감 같은 거 많이 얻었고. 최선을 다한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줬습니다. 워낙 이제 보는 시선들이 또 많아서 저도 좀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게 많죠. 누구 아들이니까 이런 시선들이 많았을 거예요. 많이 성장한 거 보니까 참 흐뭇합니다. 7살에 처음 라켓을 잡은 뒤 또래에선 적수가 없었던 오준성. 강력한 백핸드 드라이브에 탄탄한 수비까지 강점도 아버지를 쏙 빼닮았습니다. 오상은의 아들로 불리는 게 익숙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아빠는 은메달까지 땄으니까 저 금메달 따려고 노력해봐야 될 것 같아요.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자신을 버린 감독 앞에서 울분의 헤트트릭을 기록한 선수 이야기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잉글랜드 3부 리그입니다. 3년을 몸담았던 친정팀 썬더랜드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은 링컨시티의 맥과이어. 예팬들 앞에서 세리머니를 자제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막 뛰어가요. 자신을 방출한 썬더랜드 감독 바로 앞에서 대놓고 시위를 벌입니다. 이 정도로는 울분이 덜 풀렸나 봐요. 2골을 더 추가하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반면 썬더랜드 감독은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퇴장까지 당하는데요. 유쾌할 수 없었던 옛 스승과 제자의 만남. 사람은 어디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어요. 이번엔 왕년의 스타 앤디 캐롤입니다. 지금은 잉글랜드 2부 리그 레딩 소속인데 오버헤드킥 이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만 오픈사이드로 취소됩니다. 그리고 바로 1분 뒤 이번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가슴으로 떨궈놓고 그대로 발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오프사이드 또 취소네요. 일상에 몇 번 나올까 말까한 장면을 1분 사이 2번이나 보여줬는데 모두 취소. 참 안 풀리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맑기만 한 내륙과 달리 서해안 지방은 오늘 밤 사이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찬 공기가 잇따라 내려오면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을 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보령 등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지방 그리고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쪽 내륙에 최고 10cm가 쏟아지겠고요. 충청 내륙과 경상도 서쪽 내륙에 최고 5cm, 수도권은 눈이 날리거나 1cm 안팎이 쌓이겠습니다. 추위 대비는 내일도 꼼짝없이 해주셔야겠습니다. 영하 5도 선이 이맘때 기온인데요. 금요일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을 넘나들겠고요. 이번 추위는 주말쯤에 잠깐 누그러지겠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오겠고 모든 해안가와 강원 산지에서는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동쪽 지방은 대기가 계속 건조합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광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오늘보다 낮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구 2도에 그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눈이 오겠는데요. 특히 경기도부나 강원 영서 지방에서 많은 양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